안녕하세요. 존 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세 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복리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앞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상황이 안 좋을 때 가장 많이 뉴스의 중심이 되는 미국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입니다. 미국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와서 금리를 내리고 미국 달러의 통화량을 늘립니다. 국가의 채권을 사주고 기업의 채권까지 사주는데 이렇게 풀린 돈은 시중은행으로 예금이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100이라는 돈이 풀리면 시중에 100이라는 돈이 유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종이로 된 그런 화폐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이 세상의 돈은 그 종이의 돈보다 훨씬 많은 신용으로 창조된 돈이 이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은행들의 경우에는 각 은행들의 고객들이 돈을 찾으러 왔을 때를 대비해서 약 10%를 보유합니다. 이를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데 이는 각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다른 고객에게 대출이라는 형태로 유통이 됩니다. 그렇게 대출이 되어서 밖으로 나온 돈은 다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 다니고 그 사람은 결국 각각의 자신의 은행에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또 B은행에서는 또 그 은행의 돈의 90%가 유통이 됩니다. 또 C은행에서도 그 돈의 90%가 또 유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돈의 90%가 다시 대출이라는 형태로 시중에 풀리게 되고 이렇게 신용으로 만들어진 돈이 계속 돌다 보면 실제 중앙은행에서는 100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은행의 장부에는 10배가 증가돼서 1000이라는 돈이 장부에 적히게 됩니다. 통화량이 갑자기 10배가 뻥튀기가 된 거죠. 캐나다에서도 중앙은행에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처럼 국가의 채권을 사주면서 통화량을 늘립니다. 미국의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은행에서는 들어간 돈은 다시 신용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신용으로 만들어진 돈으로 새롭게 유통이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캐나다에는 아까 말한 지급준비율, Reserve Requirement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조차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론적이지만 물론 은행에서는 은행 자체의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출이라는 형식으로 돈을 유통시키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신용으로 새로운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찍어낸 건 아니죠. 돈을 숫자로 된 돈을 창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돈을 신용 창조라고 부릅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죠. 저는 한때 이 은행들이 약 2%에서 3% 정도 되는 어떤 대출 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수익을 낼까 하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볼륨으로 장사를 한 거죠. 볼륨으로. 엄청나게 크게 볼륨으로 작은 수익이지만 넓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나온 돈이 시중은행들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시중에 풀리게 되면 통화량은 급속도로 팽창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아까 얘기한 10배의 통화가 유통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의 형식으로 나온 그런 빚, 그 빚이 실제 돈보다 9배나 많이 유통되는 그런 기형적인 세상이 됩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이 빚이 없으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돈이 또 풀립니다. 돈은 계속 풀려요. 기존에 있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풀린 통화량은, 이 증가는 당연히 통화 가치의 하락을 발생시키고 그렇게 되면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에 그 집값이 그거밖에 안 됐는데 불과 10년 사이에 2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복리 구조에서 매년 7.19%의 복리 구조라면 그게 가능한 거죠. 10년이면 2배가 됩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중간에 내 재산, 내 그 가치가 1밀리언에서 1.07밀리언이 됐다고 해서 그 7% 상승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서 7.2%가 또 성장을 하고 그러면 세금이 없는 구조로 계속 매년 복리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단 20%의 디파짓을 하고 이 빚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나머지 80%의 모기지를 받아서 그 부동산을 유지를 했다면 그것은 그 수익률은 5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 거죠. 이 빚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는 이 은행의 빚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빚은 필요 없어 위험해. 그래서 그대로 내가 100%의 돈을 주고 부동산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빚으로 만들어진 세상,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의 가치 하락으로 물가 상승이 되었는데 내 자산의 증가가 그보다 많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나는 사실 내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보험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20년 후에 원금을 상환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원금을 상환하니까 나는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20년 후에 물가는 지금과 다른 많이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는 많이 올라간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것은 원금이 아닌 거죠. 같은 밸류가 아닌 거죠. 한국의 전세제도 같은 게 이런 거죠. 한국의 전세제도가 있어서 한국에는 내가 5억이라는 돈을 넣어놓고 전세를 살고 나서 그게 끝났을 때 그 돈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 2, 3년 만에 일어났을 때는 그게 피부로 느낄 만큼의 어떤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10년, 20년 그렇게 내가 그대로 전세를 살았다면 나중에 받은 그 원금은 내가 처음 시작했던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작은 돈으로 줄어들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저런 거를 다 생각을 해서 내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물가 상승보다 더 큰 수익을 내야만 나는 이 현상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리의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작은 수익을 내면 그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 4, 5배의 큰 투자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는 거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같이 옆에 같이 서 있던 사람들이 다 앞으로 뛰고 있는데 또 물가도 이렇게 뛰고 있는데 나 혼자서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체육관에서 러닝머신 위에서 어쩔 수 없이 뛰어가야 되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슬픈 얘기죠. 그럼 그냥 마냥 슬퍼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여러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부터 보여드렸던 이 3가지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리 구조에 대한 이해, 빚으로 돌아가는 세상, 그리고 통화 가치의 하락에 따른 물가의 상승, 이 3가지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만 돈이라는 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냉혹한 현실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부모님에게 큰 돈을 받지 않은 그냥 열심히 사는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언급한 그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토픽을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